3.1혁명 106주년 기념 인문학 강의 시간입니다. 지난주 거 기억나십니까? 지난주 스위스. 그리고 인물은 칼뱅. 그렇죠. 칼뱅. 예, 그렇죠. 아 근데 장 칼뱅은 프랑스 발음이고 그걸 이제 영어로 하면 존 칼빈. 영어로 하면 그거를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요한 카르빈 이렇게 되고요. 예. 뭐 다 똑같아요. 같은 겁니다. 그래서 칼뱅이 우리 장로교회 선주자기도 하며 그리고 계속 공부해라 배워라 많이 했다고 얘기했습니다. 네. 오늘은요 또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고구마 제로 늦봄 문익환 목사님 진정한 애국 기독교. 여러분 문익환 목사님 아십니까?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북한. 좋아요. 또 문익환 목사님. 자 문익점과는 관계가 있어요. 문익점의 20대 후손이랍니다. 네, 관계 있어요. 없진 않아요. 네. 자 오늘은 문익환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아주 재미있고 감동적이고 울컥울컥합니다. 먼저 문익환 목사님은요 이렇게 생기신 분이에요. 한복 주로 입으셨고요. 그리고 1918년 중국 지린성 연변자치주 용정시 출생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여러분 연변 사람 욕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는 안 돼요. 어쨌든 안 돼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뭐 조선족, 연변족 하면은 되게 낮춰 부르고 뭐 보이스피싱 그런 이미지 있죠. 그거 다 쪽발이 새끼들이 심어준 겁니다. 그때 제가 한번 인문학 강의 했었어요. 우리가 중국을 미워하고 천하게 여기는 거를 일본 새끼들이 우리에게 심어놓은 정신조작 세뇌 같은 거라고요. 거기에 절대 속아나면 안 돼요. 특히 지금 그 중국 조선족들 있죠. 그들은 대부분이 우리 독립군들의 후손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멸시한다는 건 그건 정말 후레자식입니다. 우리 근본을 무시하는 일이에요. 자, 그래서 문익환 목사님 역시 중국 지린선 연변 용정에서 태어나셨어요. 일송정 푸른 소리하는 그 용정. 네. 그리고 명동 소학교를 나오셨고 은진 중학교, 숭실 중학교를 거치셨습니다. 이 학교들이 나중에 어떤 학교인지 제가 설명할 겁니다. 어마어마합니다. 1938년 동경신학교에 입학했다가 동경이면 도쿄죠. 신학교 입학했다가 야, 너 조선징이잖아. 넌 여기 입학하려면 학도병으로 가야 돼. 징병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퇴교합니다. 잘렸어요. 그리고 만주에 있는 봉천신학교를 갑니다. 근데 이게 정식 신학교가 아니어서 여기서 공부하시고 47년 조선신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석사를 하십니다. 신학적으로는 아주 정말 초창기부터 뛰어나신 분이셨어요. 그리고 1955년 한빛교회 개척 목회하시다가 68년에 공동번역 성경책임연구원. 우리 성경 버전 중에 공동번역이라는 게 있어요. 그 번역을 하신 훌륭한 분이시고 이후 연세대 한신대 교수를 역임하십니다. 신학과. 그때 이분의 별명이 뭐냐? 문익광이에요. 문익환이 교수님인데 별명이 문익광. 왜냐? 조금만 학생들이 마음에 안 들면 강의하시다가도 문 꽝 닫고 나가버린다고요. 굉장히 성질이 죄송합니다 목사님 지랄 같은 분이셨어요. 지랄 같은 분이시고 추상 같은 분이셨습니다. 네. 그리고 1994년 집을 나서다가 심장마비로 사망. 향년 76세. 이런 삶을 사셨어요. 예. 76세면 많이 오래 사신 거죠 이 당시에는. 94년도에. 자 그리고 혹시 문익환 목사님의 가족관계를 아십니까? 맞아요. 문익환 목사님의 막내 아들이 배우 문성근 씨예요. 그래서 문성근 씨하고 문익환 목사님하고 되게 닮았어요. 많이 닮았죠. 그렇죠. 이거는 문익환 목사님으로서의 이제 양력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중 생활을 하셨어요. 대놓고 속이진 않았어요. 대놓고. 자 먼저요. 진정한 애국기독에 대해서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애국기독. 여러분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애국기독 하면 어떤 생각나십니까? 태극기 들고 광화문 몰려가는 사람들 생각나시죠?
그런데 원래 우리나라 애국기독은 어땠냐면요. 명동소학교, 이게 이 사진 보이시죠? 긴 기와집, 이게 진짜 연변에 있는 명동소학교예요. 그 당시 사진이에요. 이 명동소학교를요 일본 놈 새끼들이 폐교시켜 버렸어요. 언제? 청산리 전투에서 패배한 후로. 자 보세요. 김좌진 장군님이 청산리 전투에서 일본군 군대를 확 다 물리쳐버렸죠. 그러니까 일본군이 열받았어요. 열받아서 폐교시킨 게 어느 학교? 명동소학교. 그러면 명동소학교는 어떤 곳이었다고요? 추측해 보세요. 독립군을 길러내는 학교였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일본 놈들이 한 대 두드려 맞고 화풀이한 곳이 명동소학교. 이거를 학교를 폐교시킨 정도가 아니에요. 건물을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여기가 뽕나무밭이 됐다가 이게 2000년도 넘어서 우리나라에서 자금을 지원해서 복원 사업을 했습니다. 복원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자, 문익환 목사님이 여기 출신이라고요. 정말 꼬장꼬장 하시겠죠. 독립정신으로. 그리고 은진중학교, 이것도 역시 만주에 있는 곳이에요. 자 여기 보세요. 건물. 그 당시 최첨단 무려 3층 벽돌 건물. 여러분 저 어릴 때만 해도 벽돌 건물이 귀했어요. 근데 1920, 30년대 벽돌 건물 3층에다가 중앙 난방식 라지에이터 들어오는. 그리고 학생들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많죠. 여기는 아예 대놓고 한글, 한국어, 영어, 그리고 그 당시에는 조선 역사를 가르쳤어요. 만주에서. 왜냐? 여기는 캐나다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거든요. 일본 놈들이 어떻게 못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여기서 또 독립군 중학교로서 길러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 중학교가 5년제였어요. 그리고 중고등학교 우리처럼 우리 중고등학교 합산과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졸업하면 어디 가는 겁니까? 대학을 가든가 성인이 돼서 독립운동을 하든가 아니면 다른 나라 가서 독립군이 되든가 이렇게 됐었어요. 나중에 만주 사변 이후에 여기를 다 폐교시켜 버렸어요. 자, 숭실중학교, 여기는요 평양에 있어요. 미국 선교사들이 세웠어요. 대단합니다. 여기도. 이 당시는 중학교였지만 이게 나중에 숭실 전문학교가 되거든요. 그리고 그게 숭실대학교가 돼요. 그리고 여기는요 숭실중학교가 어떻게 자 폐교 기념일이 있어요. 숭실중학교는요 3.1운동 당시에 여러분 학교니까 인쇄기가 있겠죠. 예, 3.1운동 독립선언서를 몇천 장을 인쇄하자고. 그래서 인쇄해서 뿌리고 그랬으니까 일본인들 얼마나 싫어했겠어요. 니네 신사참배해라. 그랬더니 숭실중학교 안 해. 그래서 막 핍박 받았어요. 그랬더니 폐교를 해버렸어요. 1938년도에 자신 폐교. 우리는 신사참배하느니 폐교한다. 폐교해버렸어요. 그리고 해방 후에 우리 남한에 내려와서 다시 세운 게 숭실대학교예요. 아니요, 그때 우리 졸업생들이 세웠죠. 그때. 그래서 숭실대학교는요 지금 전 세계 유일하게 폐교기념일이 있어요. 여러분 개교기념일은 들어보셨죠? 쉬는 날이잖아. 근데 폐교기념일은 여기 축제예요. 숭실대학교는 스스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꺾지 않았어. 우리 신사참배 못해. 얼마나 멋집니까? 그렇죠. 여기가 우리 교단이에요. 네. 얼마나 멋있습니까? 네. 그런데 문익환 목사님이 1938년도에 폐교기념일 때 3월에 폐교일을 했어요. 마지막 졸업생 내보내고. 그 마지막 졸업생이 바로 문익환 목사님이셨어요. 얼마나 항일 정신이 또롱또롱 했겠습니까? 그렇죠? 폐교하는 마지막이니까. 예. 자, 그리고 평생 함께한 친구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진 기억나십니까? 2020년도 했어요. 죄송해요. 5년 전이에요. 이분이 장준하 선생님. 아시죠? 장준하 선생님 뭐가 기억나십니까? 어허. 자, 이분은 윤동주, 시인 윤동주님. 이놈은 정일권이라는 나쁜 새끼. 이분이 바로 문익환 목사님이에요. 장준하, 문익환, 윤동주가 절친이었다고요. 특히 문익환, 윤동주 이 두 분은요 같은 젖을 먹고 자랐어요.
그 문익환 어머님께서 젖이 많았대요. 옆집 사는 윤동주 어머님은 젖이 말랐대요. 그래서 젖동생하는 그런 사이였대요. 젖동냥하는. 예. 장준하 선생님은요, 일제 강제 징병돼 가니까 탈영해서요 약 2,000km를 걸어가요. 탈영해서. 그리고 그때 돌베개, 야곱이 도망가면서 노숙할 때 돌베개 비고 자면서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면 했잖아요. 그 돌베개의 은혜를 받고 나중에 돌베개라는 장준하 선생님은 잡지도 만들고요. 그리고 광복군에 합류해요. 그리고 광복군에 들어가서 그냥 있지 않아요. OSS가 지금의 CIA예요. 거기 들어가요. 우리나라 사람이 거기 들어서 훈련받아요. 그리고 독수리 작전 특공대, 이 사람이 넘버 2였어요. 여러분 뭐 우리 영화 보면 007 있죠. 007이 뭔지 아십니까? 첩보원 번호를 준 거예요. 001, 002, 001 번호를 준 거예요. 장준하 선생님이 002였어요. 미국 첩보원 중에. 그래서 뭘 하는 거였느냐? 아휴, 하필이면 계획도 그렇게 세워가지고. 독수리 작전이 뭐냐? 1945년 8월 16일 날 우리나라에 침투해서 우리 그 당시 우리나라에는 다 일본군이었을 테니까 침투해서 은밀히 뭐 비행기에서 떨어지는 침투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있는 그 당시 일본군 요인들을 암살하는 역할을 했어요. 근데 시발 메가드 같은 새끼가 8월 15일 날 원자폭탄을 떨어뜨려서 끝났죠. 그게 없었으면 8월 16일 날 이 광복군과 OSS가 같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가 승전국이 될 수 있었어요. 장준하 선생님이 이때 피눈물을 흘렸대요. 그것 때문에. 그 하루만 조금만 연기해달라고. 왜냐하면 우리도 떨어지면서 같이 원자폭탄 떨어뜨리면 되니까. 그렇게 우리가 요청을 했는데 미국 새끼들이, 특히 메가드 새끼가 그걸 거부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메가드를 좋아하지 않아요. 자, 그런 분이셨어요. 또 장준하는요, 박정희 싸대기 때린 걸로 유명하죠. 박정희가 만주군으로서 독립군을 핍박하는 사람이었는데 장준하는 선생님은 독립군이셨잖아요. 그리고 다시 이제 우리나라를 귀영하는 배에서 보니까 그 만주군 장교 박정희 새끼가 닭깎이 마사오가 독립군 모자를 쓰고 숨어 있는 거예요. 데려다 싸대기를 갈기고 막 네가 어디 그랬던 분이었는데 나중에 그 새끼가 대통령 되니까 장준하 선생님이 핍박을 받았죠. 그런 분이셨어요. 옛날에 했어요, 우리 이거 인문학 강의. 지금 알고 하시면 안 돼요. 자, 윤동주님은요 어떤 분이십니까? 윤동주 아시는 거 얘기해 보세요. 예, 그 정도. 예. 이분은요, 윤동주 이 시인은요 군대 내에서 반란을 일으킬 계획이었어요. 장준하 선생님은 군대 내에서 탈영해서 광복군이 됐고요. 그리고 윤동주 시인은 군대에 일본군의 징집대에 들어가서 거기서 반란을 일으킬 계획이었어요. 근데 그게 어떤 조센진 같은 새끼가 밀고를 했어요. 일본군 앞잡이 같은 새끼가. 그래서 체포돼서 결국 29살에 순국하십니다. 근데 그것도 마루타로 돌아가셨어요. 예, 마루타로. 의학 실험으로, 생체 실험으로 29살에 돌아가셨어요. 맞아요. 6개월 광복을 6개월 앞두고. 자, 그럼 이제 우리 문익환 목사님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징병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신앙의 양심상 내가 일본군 군대에 들어갈 수 없어. 거부해버려요. 그리고 사퇴해버려요. 자퇴해버렸어요. 그 만주로 도망가 버리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각자 싸웠어요. 근데 이 정일권이 개새끼는 만주군 육사 출신으로 박정희 똘마니가 됩니다. 나중에. 자, 여기서 한 가지 이 문익환 목사님의 삶을 뒤흔드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문익환 목사님도 굉장히 문학적이세요. 시를 쓰고 싶어 했어요. 근데 내 친구 중에 절친 중에 시 킹왕짱 잘 쓰는 놈이 하나 있어요. 누구? 윤동주. 어느 날 동주야, 나 이거 시 썼어. 한번 봐줄래? 하고 딱 줍니다. 그랬더니 윤동주 그 아름다운 시인께서 야, 이게 시냐? 한마디 하십니다. 전 이건 왜곡이라 생각해요. 왜냐? 이 당시에는 아름다운 시인이 아니라 중고등학생이잖아요. 자, 남자 중고등학생 사이에 시를 보여줬는데 야, 이게 시냐? 이렇게 했을 리가 없어요. 야, 이 병신 새끼야. 이게 시약 학과면 등등등. 특히 여기 연변이 쪽이잖아요. 북한 사투리를 자욱하게 섞어서 아마 쐈을 겁니다. 그렇죠? 예. 어쨌든 그거예요. 문익환 목사님 상처받았어요. 예.
시를 쓰지 않기로. 그래, 시는 네가 쓰기로. 그리고 신학교를 가셨어요. 네.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뭐냐면 윤동주 시인님의 집에서 치러진 장례식이에요. 생체실험으로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그 시신을 수습하고 아마 여긴 지금 만주 연변이거든요. 여기에는 시신이 없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장례식을 하는데 관이 안 보이니까 지금 장례식을 하는데 이 집례자가 누구냐? 문재림 목사님이에요. 문익환 목사님의 아빠. 문재림 목사님이 집례를 합니다. 그래서 윤동주 시인은 29에 요절하셔요. 네, 다 신하의 가족이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장준하 선생님이 70대가 되어서 이 동주야라는 시를 씁니다. 동주야, 너는 29의 영혼이 되고 나는 어느새 70고개에 올라섰구나. 너는 분명 나보다 6달 먼저 났지만 나한테는 아직도 새파란 젊은이다. 너의 영원한 젊음 앞에서 이렇게 구질구질 늙어가는 게 억울하지 않느냐고. 그냥 오기로 억울하기 뭐가 억울해 할 수 있다만 내가 나와 같이 늙어가지 않는다는 게 여간만 다행이 아니구나. 너마저 늙어간다면 이 땅의 꽃잎들 누굴 쳐다보며 젊음을 불사르겠니. 김상진 박내전만이 아니다. 너의 서실을 뇌까리며 민족의 재단에 몸을 바치는 젊은이들은 후쿠오카 형무소, 너를 통째로 집어삼킨 어둠, 내 살 속에 흐느껴 빠져나간 꿈들, 온몸 짓뭉개지던 노래들, 화장터의 연기로 사라져버린 줄 알았던 너의 피 묻은 가락들, 이제 하나둘 젊은 시인들의 안테나에 잡히고 있다. 이게 90년대 쓰신 시예요. 결국 시인이 되긴 되셨어요. 그 쌍욕을 먹었으면서도 나중에. 자, 그리고요. 이건 1975년 8월 장준하 선생님 장례식이에요. 장준하 선생님이 실족사 했다고 하지만 그때 기억하시죠? 장준하 선생님이 하셨던 일이 뭐냐? 자, 장준하 선생님이 하셨던 것도 교과서 찍기 운동. 일제가 우리말 못 쓰게 하니까 일본어 교과서도 다 찍어버렸잖아요. 그거 장준하 선생님이 하신 거예요. 그렇게 꼿꼿하게 사시다가 박정희를 용서할 수 없어요. 전두환을 용서할 수 없어요. 또 독립운동가 민주화운동 하시다가 의문사 하셨어요. 이때 장례를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직접 집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요, 신앙인들이 다 독립운동하고 민주화운동 했다니까요. 이게 애국기독이라고요. 이게. 그리고요, 참 놀랍게도요, 2012년 수해로 장준하 선생님 묘소가 무너졌어요. 12년도에. 장준하 선생님의 두개골이 그때 나왔는데 이거 보세요. 어때요? 뒤통수에 딱 망치 자국만하게 동그랗게 뼈가 부러져 있어요. 그리고 절벽에서 떨어져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장준하 선생님은 등산만 20-30년 하신 분이세요. 그 절벽에서 떨어져 죽었다는데 온몸에 멍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절벽에서 떨어지면 온몸에 멍이 들지 않아요. 떨어진 곳만 멍이 들지, 부딪히는 멍 들지. 그리고 엉덩이에 치료 목적이 아닌 주사 자국이 있었어요. 그래서 의문사라고 하지만 저는 박정희 정부에 의해서 살해당했다라고 봅니다. 한둘이 아니죠. 예. 그래서 이렇게 장준하 선생님이 75년 8월에 돌아가셔요. 이때 문익환 목사님이 삶을 바꾸셔요. 지금까지 목회하시고 성경 번역하시고 이러시다가 이때부터 이제 자신의 호를 늦봄으로 해요. 늦봄. 늦게 봤다고요. 늦게 봤다고. 내 29살 때 죽은 친구는 나를 목사의 길로. 나 50살 때 죽은 친구는 나를 시민운동가의 길로. 미안하다. 내가 늦게 봤다. 그래서 이때부터 시민운동을 시작하십니다. 민주화운동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늦봄이 돼요. 늦봄. 나이 50에 민주화운동을 시작하셨어요. 자, 1978년 3.1운동 3.1 민주 구국선언으로 투옥됩니다. 이게 여러분 78년도면요 어떤 시절입니까? 예, 박정희가 언제 죽죠? 79년에 죽죠. 예, 12.6. 예, 유신의 절정기예요.
박정희가 병사한 게 아니잖아요. 총 맞아 죽었잖아요. 박정희가 한참 시퍼렇게 살아있을 그때 민주구국선언을 해요. 당연히 투옥되겠죠. 이 이후로 총 11번 투옥되십니다. 6번. 자, 그리고 보세요. 그 당시 투옥됐던 민주화 운동 인사들이에요. 함석헌, 문익환, 김대중, 윤보선. 이해되십니까? 자, 문익환 목사님, 이제 늦본 문익환 선생님의 그 민주화 운동 레베루가 함석헌, 문익환, 김대중, 윤보선이라고요. 이들과 같이 했다고요. 같이 민주화 운동을 했어요. 같이. 독재 물러나라고. 그러니까 이분은 한번 했다 하면 끝을 보는 분이신 거예요. 김대중 전 대통령, 윤보선 전 대통령, 함석헌 님도 결의 아버지라 불리는 신부님이세요. 이런 분들이랑 같이 민주화 운동을 하신 거예요. 총 11년 6개월간 투옥됐었고요. 6번 깜빵 갔다 옵니다. 나이 50부터 74살에 돌아왔을 때까지. 그리고요. 1986년 인천 5.3 민주화 항쟁에서 연설하시다가 또 투옥됩니다. 여러분, 인천 민주화 항쟁 아십니까? 5.3 민주화 항쟁? 우리는 아셔야 돼요. 우린 인천 사람이니까. 이게 뭐냐? 지금 현재 시민회관역, 옛날 혜성이 살던데 현재 시민회관역 2호선 있잖아요. 그 근방에서 민주화 운동을 한 거예요. 시위를 한 거예요. 촛불 집회 같은 거 한 거예요. 수만 명이 모였고요. 그때 이게 사진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모였어요. 모인 사람들이 학생, 노동자, 종교계, 인천 시민들 수만 명이 모였어요. 그때 연설하셨던 분이 바로 문익환 목사님이셨어요. 찬조 연설 하신 거예요. 우리 촛불 집회하면 앞에 찬조 연설 하잖아요. 그것도 이렇게 찬조 연설 하셨어요. 이때. 자, 여기서 되게 열받고 놀라운 사실. 이 집회에 있었는데 이 집회에 아까 학생들 노동자도 왔다 그랬잖아요. 노동자들을 이끌고 나타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집회에. 그게 누구냐? 이게 사람 누굽니까? 김문수입니다. 당시 노동운동계의 전설 김문수.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죠. 예. 인간이 이렇게 변한다고요. 극에서 극으로 변한 겁니다. 극에서 극으로. 완전 대한독립 만세하다가 김일성 만세, 빨갱이 만세한 극꼴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김문수 씨 같은 사람을 개새끼라고 부릅니다. 변절자예요, 변절자. 개새끼라고 봅니다. 이런 사람들이 꽤 있어요. 하태경 전 의원도 그렇고요. 몇 명 있어요. 이렇게 열심히 학생운동하고 이렇게 열심히 민주화운동하다가 병신된 사람들. 자, 그리고 이때 김문수가 잡혀가서 고문을 당하고 옥고를 치러요. 부르라고. 끝까지 안 불었어요. 이때는 괜찮았거든요. 이 사람이 끝까지 지켜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심상정. 전 정의당 대표. 근데 그 여자도 지금 망가졌죠, 완전히. 그리고 이때 이 유시민이 유시민이란다. 김문수가 갇혀 있을 때 이 김문수 씨 추록하기 위해서 옥바라질하고 운동했던 사람이 바로 유시민 씨. 즉 김문수는요 유시민 씨한테 무릎 꿇어야 돼요, 항상. 근데 지금 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바보 병신 취급하죠. 이 인간은 인간이 아니에요. 은혜를 모르는 건 인간이 아니거든요. 자, 그리고 이 인천 5.3 민주화 항쟁 때 학생들을 이끌고 나타난 인천대학 총학생 회장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김교웅 씨. 지금 서구 갑 국회의원이죠. 예, 이분이 그 당시 학생 대표로서 학생들 데리고 이 5.3 시위에 함께 했어요. 이때 투옥됐었죠, 이때. 예. 자, 여러분, 그래서 이런 좀 인천에 대한 이야기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하냐 보세요. 86년 5월 3일이죠. 87년도에 6월 달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6월 항쟁이 있었죠. 어쨌든 그때 표별 형식적으로 민주화가 이루어졌죠. 그 시작이 바로 인천 5.3 민주화 항쟁이었다고요. 여기부터 시작한 거예요. 여기부터 시작해서 부천서 성공문 사건 일어나고 그리고 또 고문치사 사건 있고 그래서 6월 항쟁까지 이루어진 겁니다. 그 6월 항쟁을 주도했던 분 중 한 명이 바로 문익환 목사님. 엄청 진하게 하셨어요. 그리고요, 이제 문익환 목사님 보기에
국민 직선제, 국민 직접 대통령 뽑는 나름 민주화가 됐어요. 그 다음에 한 게 뭐냐? 89년도에요. 북한 김일성을 면담합니다. 문익환 목사님이. 실제로 북한에 갔어요. 이거 보세요. 문익환 목사님과 북한 김일성이 서로 안고 웃는 모습. 그리고 뭔가 책을 보며 막 상의하는 모습 있죠. 실제로 북한에 가셨어요. 자, 이거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불법이에요. 또 체포돼서 와서 고생하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이후에요. 남북 기본 합의서라고 아시죠? 노태우 정권 때 있었던 거. 그리고 6.15 남북 공동선언. 그 모든 남과 북의 합의문들이 문익환 목사님과 김일성 사이에 이미 합의된 그 문서에 기초해야 합니다. 거기에 다 나와요. 이해되십니까? 여기 같이 따라갔던 몇 명의 사람들의 증언에 의하면 문익환 목사님과 김일성은 거의 싸웠대요. 거의 싸웠대요. 문익환 목사님은 이 일 때문에 우리나라 옥고를 치르시는데 생각보다 심하게 치르지 않으셔요. 왜냐? 가서 김일성 우쭈쭈 한 게 아니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희는 자유를 제한하고 평등을 끝까지 끌어올렸어. 근데 남한은 거꾸로야. 오히려 평등보다는 자유를 끝까지 했거든. 그래서 서로 어긋나고 있어. 우리 그 가운데서 만나야 돼. 를 끝까지 주장하시고 김일성하고 막 싸웠어요. 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출신이 민주화 그 독립운동가 출신이잖아요.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똑같이 했던 분이 한 분 계셔요. 가서 김일성 혼내고 남북한 가운데서 만나자 이랬던 분. 바로 김구 선생님. 문익환 선생님이 그 역할을 하셨어요. 그래서 현재 우리 남북의 모든 기본 합의서와 공동선언이 다 이 당시 썼던 합의문에서 출발합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1990년 북한의 조국 통일상 훈장을 받아요. 문익환 목사님이. 그리고 94년에 돌아가시고 우리나라에서도 국민 훈장 모란장을 받아요. 드물어요. 이런 케이스가 없어요. 남북한 동시에 훈장을 받는 케이스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남북 평화 통일의 진심이었던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초창기에 목회를 하셨어요. 그리고 50 넘어서는 민주화 운동을 하셨어요. 그리고 60 넘어서는 통일 운동을 하셨어요. 이렇게 하시면서 결코 또 목회도 또한 나름 잘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분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교회 다녀야겠어요? 안 다녀야겠어요? 다녀야겠죠. 이게 진짜 애국 기독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런 분들이. 그래서 정말 제가 좋아하는 이 우리 문익환 목사님의 어록이에요. 읽어드릴게요. 나의 민주화 운동이나 통일 운동은 정치 운동에 맞는 것이 아니다. 내가 정치적 욕심이 있고 정치적으로 하는 게 아니다. 왜 하냐? 그것은 나의 전 존재를 투입한 신앙 운동이요. 이해되십니까? 내가 목사가 되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뜻은 민주화에 있고 진짜 하나님의 뜻은 남북 평화에 있더라. 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맞죠? 독재와 민주화 중에 하나님은 당연히 민주화를 좋아하시겠죠. 전쟁과 평화 중에 평화를 좋아하시겠죠. 그 간단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화해의 복음, 평화의 복음의 실천이랍니다. 즉 우리 교회가 예수 믿으세요 막 얘기합니다만 이 문익환 목사님 그걸 실천하기 위해서 화해, 평화의 복음을 실천하기 위해서 민주화 운동을 하셨고 이렇게 통일 운동을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진짜 애국 기독입니다. 이게. 이렇게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 우리 목사님들이 이렇게 했다면요. 지금 교회는요. 어마어마하게 부흥하겠죠. 사람들이 몰려들겠죠. 최소한 인식이 지금같이는 않았겠죠. 그래서 우리 근대사 기독교 역사에 이렇게 위대한 분들이 계셨어요. 이렇게. 근데 우리 이런 분들 얘기 안 하죠. 모르는 분들 많고 문익환 그럼 문익점부터 생각나고. 예. 그래서 앞으로 제가 종종 이렇게 정말 기독교인들 중에서 목사님들 중에서 훌륭하셨던 분, 사회에서 인정받고 이 나라를 위해서 일하셨던 분들을 종종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찐 애국 기독교 분들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